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더 헤리티지. 펜트하우스의 거실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된 공간. 최고급 가구와 값비싼 예술품으로 채워진 이곳은 재계 서열 10위권인 차그루비의 황태자 차진혁 20위가과 그의 아내 강서연 20위급 이외의 보금자리였다. 언론은 그들을 세기의 커플이라 불렀지만 서연은 이 거대하고 차가운 성에서 종종 숨이 막히는 듯한 고독을 느꼈다. 그녀는 오늘도 홀로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손에 쥔 작은 플라스틱 막대를 내려다보았다. 선명한 두 줄, 그녀의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증표였다. 이 아이가 어쩌면 자신과 진혁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어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를 품었다. 그녀는 오늘 밤 남편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몇 시간 동안 정성껏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차진혁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남자였다. 뛰어난 두뇌 조각 같은 외모, 그리고 차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라는 막강한 배경까지. 그들의 결혼은 정략 결혼이었지만 서연은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진혁은 언제나 바빴고 차가웠다. 그의 관심은 오직 회사의 성장과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 것에만 쏠려 있는 듯했다. 서연은 종종 이 넓은 펜트하우스에서 값비싼 식기 위에 차려진 음식을 홀로 삼켜야 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를 것이라 다짐했다. 그녀는 진혁이 가장 좋아하는 한우 스테이크와 트러플 파스타를 준비했고 테이블 위에는 우아한 촛불과 함께 그를 위한 작은 선물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물론 그녀의 희망이 담긴 임신 테스트기가 들어있었다. 그의 놀란 얼굴, 그리고 어쩌면 기뻐할지도 모르는 미소를 상상하며 서연의 심장이 가늘게 떨려왔다. 약속했던 저녁 8시가 지나 9시가 되었고 곧 10시를 향해 가고 있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은 차갑게 식어갔다. 서연의 가슴을 채웠던 설렘은 천천히 익숙한 실망감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어 그에게 몇 번이나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없었다. 전화를 걸었지만 기계적인 음성, 사소함, 연결음만 반복될 뿐이었다. 중요한 회의가 길어지고 있어. 그가 항상 하던 변명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유난히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심장을 올감했다. 화려하게 장식된 거실 안으로 스며드는 싸늘한 공기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붙잡으려 했던 행복이 신기루처럼 흩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단지 바쁜 것일 뿐이라고. 차그룹의 기획 총괄 이사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소파에 앉아 꺼진 TV 화면에 비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현관문에서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진혁 씨. 하지만 현관으로 들어선 것은 진혁 혼자가 아니었다. 짙은 향수 냄새와 함께 그의 팔에 몸을 밀착시킨 여자가 있었다.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 그의 개인 비서인 오수진 24이었다. 오수진은 날카로운 눈매와 도발적인 몸매를 가진 야망으로 가득 찬 여자였다. 그녀는 서연을 발견하고도 조금도 당황한 기색 없이 오히려 승자의 여유마저 풍기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진혁은 술에 취한 듯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서연을 향해 있지 않았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그녀 자신도 놀랄 만큼 가늘게 떨려 나왔다. 그녀의 시선은 진혁의 흐트러진 셔츠와 오수진의 목에 선명하게 남은 붉은 자국에 고정되었다. 진혁은 그제야 서연을 제대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이나 당혹감 대신
귀찮음과 짜증이 서려 있었다. 그는 오수진의 허리를 감싼 팔을 풀지 않은 채 무심하게 말했다. 보는 그대로야. 피곤하게 굴지 마. 강서연, 오늘은 좀 쉬고 싶으니까. 그 순간 서연은 자신이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완벽한 저녁 식사, 촛불, 그리고 뱃속의 아이까지. 모든 것이 이 잔인한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오수진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서연이 정성껏 차린 테이블을 훑어보았다. 그녀의 비웃음 섞인 시선이 식어버린 음식과 작은 선물 상자에 잠시 머물렀다. 어머, 서연 씨, 아직도 이런 소꿉장난에 기대를 걸고 있었어요. 진혁 씨가 이런 유치한 거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랐나 봐. 안 그래요? 진혁 씨, 그녀는 고양이처럼 교태 섞인 목소리로 진혁의 뺨에 입을 맞췄다. 진혁은 그저 눈을 감으며 그녀의 애정 표현을 받아들일 뿐. 서연에게는 단 한마디의 변명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암묵적인 긍정이었다. 서연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고독감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몰아치며 그녀의 호흡을 가로막았다. 서연은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등 뒤로 차가운 대리석 벽이 느껴졌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필사적으로 참아냈다. 저 두 사람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었으며 자신은 그저 차 그룹의 구색을 맞추기 위한 장식품에 불과했다. 그리고 이제 그 장식품은 남편의 정부에게 공개적으로 모욕당하고 있었다. 진혁은 단 한순간도 그녀를 아내로, 한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았던 것이다. 아이를 가졌다는 기쁨은 순식간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진혁은 서연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듯 오수진을 이끌고 침실로 향하려 했다. 서재에서 자. 오늘은 저 여자랑 같이 있을 거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조차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서연에게 자신의 불륜을 인정하라고, 그리고 조용히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고 있었다. 서연은 이를 악물었다. 그녀의 안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부서지고 동시에 무섭도록 단단한 것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집에서, 이 남자 옆에서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음을 직감했다. 그녀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선물 상자로 향했다. 저희 안에 담긴 희망은 이제 그녀 혼자만의 것이 되어야 했다. 오수진이 승리에 도취된 미소를 지으며 진혁과 함께 복도를 지나 침실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서연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이 완벽한 지옥을 떠나야 했다. 진혁은 그녀를 뼛속까지 멸시했다. 그녀가 가진 배경이나 순종적인 태도 때문에 절대 자신을 떠나지 못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강서연을 너무 얕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이 순간, 역설적으로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와 결의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이 굴욕을, 이 배신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서연은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작은 여행 가방을 꺼내 최소한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손이 떨렸지만 그녀의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료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의 통장과 여권, 그리고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품인 작은 목걸이를 챙겼다. 그녀는 더 이상 차 그룹의 안주인 강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막 태어날 아이의 엄마였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할 한 명의 인간이었다. 그녀는 식탁으로 돌아가 그 작은 선물 상자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 옆에 놓여있던 냅킨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그녀의 필체는 흔들림이 없었다. 진혁이 그녀의 존재를 다시 떠올렸을 때쯤 그녀는 이미 이 집을 떠난 후일 것이다. 그녀는 서울의 야경을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보았다. 한때는 꿈의 도시였던 이곳이 이제는 그녀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장소가 되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펜트하우스를 나섰다.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히는 순간 서연의 지난 22년 인생도 함께 닫혔다. 그녀의 심장은 차가운 얼음으로 변한 듯 했지만 뱃속의 작은 생명체가 그녀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속삭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였지만 동시에 가장 강했다. 차진혁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누구를 잃었는지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너무 늦으리라.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나온 작은 가방을 들고 차가운 대리석 복도에 섰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심장을 채웠던 일말의 희망과 설렘은 이제 재가 되어 흩어지고 없었다. 지금 그녀의 가슴속을 채운 것은 뼛속까지 시린 배신감과 그 배신감보다 더 차갑게 타오르는 분노였다. 닫힌 침실 문 안쪽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두 사람의 곁에 섞인 웃음소리는 그녀가 이 지옥에서 단일 초도 더 머무를 수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녀는 이대로 도망치듯 떠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의 진짜 얼굴을, 그의 밑바닥을 확인해야만 했다. 그녀는 현관문이 아닌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간 침실 문을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갔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다. 겁에 질린 아내의 손길이 아닌 모든 것을 끝내려는 자의 냉정하고 단호한 노크였다. 안에서의 불쾌한 소리가 멎고 잠시의 정적 후에 거칠고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뭐야? 또 문이 거칠게 열리고 실크 가운을 아무렇게나 걸친 차진혁이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아내를 향한 최소한의 예의나 미안함조차 없었다. 오직 자신의 즐거움을 방해받은 것에 대한 노골적인 불쾌감만이 가득했다. 그의 시선은 서연의 창백한 얼굴을 지나 그녀의 발치에 놓인 작은 여행 가방에 닿았다. 그는 순간적으로 미간을 찌푸렸지만 그것은 걱정이 아니었다. 그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게 지금 뭐 하자는 시츄에이션이야. 가출이라도 하시겠다. 강서연, 유치하게 굴지 마. 네가 어딜 가겠다고 이 난리야. 그의 목소리에는 그녀가 자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뼛속 깊이 박힌 오만함이 묻어났다. 그때 차진혁의 등 뒤로 오수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진혁의 것이 분명한, 그녀의 몸에는 훨씬 커 보이는 검은색 실크 가운을 걸치고 있었다. 젖은 머리카락과 만족감에 번들거리는 입술은 방금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그녀는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로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시선은 서연의 단정한 옷차림과 작은 가방을 조롱하고 있었다. 이사님, 그냥 두세요. 겁먹어서 관심 끌어보려는 거잖아요. 저런 여자들 한두 번 봐요. 곧 자기가 알아서 방에 기어들어갈 거예요. 우린 하던 거나 마저 해요. 네, 그녀는 진혁의 팔에 매달리며 교태를 부렸고 진혁은 그런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서연을 향해 고개를 까딱했다. 쟤요, 여자가 한 말 들었지.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네 방으로 꺼져. 오늘은 내가 아주 중요한 손님과 함께 있으니까. 진혁은 손님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서연을 철저히 무시했다. 서연은 그들의 역겨운 행태를 덤덤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다. 이 순간 그녀는 자신이 이 남자에게 가졌던 마지막 한 조각의 감정마저 완벽하게 소멸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선물 상자를 들어 올렸다. 그것은 원래 그들의 아이 소식을 알리기 위한 희망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그녀는 그 상자를 진혁의 발 앞에 던졌다. 이게 뭐냐고 물어보지도 않네요.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었죠. 진혁은 바닥에 떨어진 상자를 불쾌한 듯 내려다보았다. 이딴 쓰레기 치울 기분 아니야.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내 인내심 시험하지 마. 네가 원하는 게 돈이라면.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오수진이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상자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진혁의 품에 안긴 채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 들어있는 2줄짜리 임신 테스트기를 발견했다. 그녀의 눈이 순간 커졌다가 이내 악의적인 비웃음으로 바뀌었다. 어머, 웬일이야. 진혁 씨, 이거 봐요. 임신했대. 하, 이걸로 당신 발목이라도 잡을 생각이었나 봐. 정말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그녀는 테스트기를 마치 벌레라도 되는 듯 손가락으로 집어 서연에게 흔들어 보였다. 진혁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하지만 그것은 아기에 대한 기쁨이나 충격이 아니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가운 분노로 변했다. 하 아이라, 강서연, 네가 감히 고작 이딴 걸로 날 올가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는 오수진의 손에서 테스트기를 빼앗아 바닥에 거칠게 내던졌다. 플라스틱 조각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이 결혼 생활도 숨 막혀 죽겠는데 이제 애까지 낳아서 내 발목을 잡겠다고. 넌 정말 구제불능의 여자야. 이 아이가 내 스트레스를 얼마나 더 가중시킬지 생각은 안 해봤나. 그의 잔인한 말들은 비수가 되어 서연의 심장에 박히는 대신 그녀를 묶고 있던 마지막 족쇄를 끊어냈다. 서연은 바닥에 나뒹구는 테스트기를 내려다보았다. 자신의 가장 큰 축복이 저 남자에게는 그저 스트레스 요인이고 발목을 잡는 족쇄일 뿐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은 이미 말라붙었고 그녀의 눈동자에는 지독한 냉기만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상처받은 22살의 어린 아내가 아니었다. 차진혁 씨.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 자신도 놀랄 만큼 평온하고 차가웠다. 당신 말이 맞아요.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당신 같은 남자에게서 사랑이나 행복을 기대했다니. 그녀는 자신의 작은 여행 가방을 열고 그 안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그가 방금 테스트기를 던졌던 그 바닥을 향해 정확히 미끄러뜨렸다. 봉투가 진혁의 발치에 멈췄다. 그의 오만한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스쳤다. 그는 서연이 울고불고 매달리며 용서를 빌 것이라 예상했지. 이렇게 차갑게 서류를 내밀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이게 뭐야? 그가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혼 서류예요. 내 도장은 이미 찍었어요. 당신은 서명만 하면 돼요. 위자료는 필요 없어요. 아니, 당신 돈은 단 한 푼도 받고 싶지 않아. 역겨우니까. 서연은 말을 이으며 천천히 자신의 왼손 약지에서 결혼 반지를 빼냈다. 차그룹의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그가 그녀에게 무심하게 던져주었던 거대한 다이아몬드 반지. 그녀는 그 차가운 금속 덩어리를 바닥에 떨어진 이혼 서류 봉투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다. 쨍그랑. 작지만 날카로운 금속음이 펜트하우스의 무거운 정막을 갈랐다. 진혁은 순간적인 충격에 말문이 막힌 듯 했다. 하지만 그의 자존심은 곧바로 현실을 부정했다. 그는 다시 조롱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하 이혼, 네가 감히 강서연. 네가 차그룹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뭘 할 수 있는데 내 돈 없이, 이 집 없이
네가 단 일주일이라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서연이 겁을 주려는 것이라, 곧 무너져 내릴 것이라 확신했다. 결국 며칠 못 가서 울면서 돌아와 잘못했다고 빌게 뻔해. 그땐 내가 널 받아줄 것 같아 내 아이를 가졌다고 해도 넌 끝이야. 그는 여전히 강서연을 얕보고 있었다. 그녀가 가진 순종적인 가면, 뒤의 강인함을 전혀 알지 못했다.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증오나 분노의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한심한 인간을 바라보는 듯한 깊은 연민과 경멸만이 남아있었다. 당신은 정말 날 하나도 몰랐네요. 차진혁 씨,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모를 거예요. 그녀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그대로 몸을 돌렸다. 그녀는 뛰지 않았다. 비틀거리지도 않았다. 그녀는 상처 입은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새로운 삶을 선택한 주체로서 당당하게 복도를 걸어나갔다. 그녀의 그 침착하고 단호한 뒷모습은 진혁의 오만의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그녀를 붙잡을 수 없었다. 가가버려 다시는 돌아오지 마. 그는 마치 승자처럼 고함을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고함을 등 뒤로 한 채 현관문을 열고 나섰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녀는 망설임 없이 안으로 들어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지난 몇 년간 그녀를 가두었던 화려한 감옥의 풍경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엘리베이터가 고요하게 하강하는 동안 서연은 차가운 유리에 이마를 기댔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굳은 의지로 자신의 배를 감싸 안았다. 아가야, 괜찮아. 이제부터는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널 지켜줄게. 그녀는 그날 밤 서울의 차가운 도시 불빛 속으로 차진혁의 오만한 예측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는 자신이 누구를 잃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잔인함이 어떤 괴물을 깨웠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서울의 불빛이 완전히 사라진 공항. 서연은 차가운 새벽 공기를 들이마시며 비행기에 올랐다. 그녀의 목적지는 샌프란시스코였다. 그녀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돌아가신 어머니의 오랜 친구였던 김 교수 부부가 그곳에 있었다. 그들은 차 그룹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서연에게 작은 안식처를 마련해 주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그녀가 알던 세상을 등지고 떠나는 순간 서연은 비로소 참았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지난 22년의 삶은 하나의 거대한 연극이었으며 이제 막이 내린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강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와 함께 생존해야 하는 이름 없는 도망자였다. 그녀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맹세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짓밟히지 않겠다고. 미국에서의 삶은 혹독한 현실이었다. 김 교수 부부는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지만 그녀는 그들의 은혜에만 기대어 살 수는 없었다. 만삭의 몸으로 그녀는 낮에는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경영학과 컴퓨터 공학을 닥치는 대로 공부했고 밤에는 한국 식당에서 몰래 접시를 닦으며 최소한의 생활비를 벌었다. 그녀의 아름다웠던 손은 거칠어졌고 한때 빛났던 눈동자는 피로로 흐릿해졌다. 임신 중독 증세와 극심한 스트레스가 그녀를 덮쳤지만 그녀는 쓰러질 수 없었다. 그녀가 무너지면 그녀의 아이도 무너지는 것이었다. 그녀는 매일 밤 차진혁과 오수진의 비웃는 얼굴을 떠올렸다. 그 굴욕감은 그녀를 잠들지 못하게 하는 독이자 동시에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연료였다. 출산은 지독히도 외롭고 고통스러웠다. 진통이 24시간 넘게 이어지는 동안 그녀의 손을 잡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병원 침대 시트를 붙잡고 비명을 삼키며
자신을 이 지옥으로 밀어넣은 남자를 저주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의 첫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다. 아들이었다. 그녀는 핏덩이인 아이를 품에 안고 하염없이 울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생존에 대한 처절한 기쁨이었다. 그녀는 아이에게 민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하늘이 내린 현명한 보물이라는 뜻이었다. 이 아이는 그녀가 살아갈 이유이자 그녀가 다시 일어서야 할 명분이었다. 그녀는 아들의 작은 손을 잡고 속삭였다. 민준아, 엄마가 널 세상에서 가장 강하게 키워줄게. 그리고 우리를 얕봤던 그 누구도 다시는 우릴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 거야. 아이를 낳은 후 그녀는 더욱더 치열하게 살았다. 그녀는 김 교수의 도움을 받아 작은 차고에서 사업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주목한 것은 사용자 경험 UX과 데이터 분석을 결합한 혁신적인 디자인 솔루션이었다. 차진혁은 그녀가 예술과 디자인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그저 재벌 사모님의 고상한 취미 정도로 치부했었다. 그는 그녀의 잠재력을 얕보았다. 서연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녀는 하루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었고 민준이를 등에 업은 채 코딩을 공부하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다. 그녀의 회사는 아우라테크, 에이우라테크라고 이름 지어줬다.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힘,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감을 뜻했다. 아우라테크의 시작은 미약했다. 차고에서 시작한 1인 기업에 투자하겠다는 사람은 없었다. 서연은 직접 발로 뛰었다. 그녀는 수십 번의 거절을 당했고 동양인 여성 CEO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차진혁이 가르쳐준 단 하나의 교훈, 즉 세상은 약자에게 잔인하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약자가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강해져야 했다. 그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날카로운 분석과 사용자의 감성을 파고드는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조금씩 실력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실리콘밸리의 작은 스타트업들 사이에서 아우라테크의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그녀가 미국에 온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였다. 그녀의 첫 번째 큰 기회는 우연히 찾아왔다. 파산 직전의 한 중소기업이 마지막 희망으로 아우라테크의 자사 플랫폼 리뉴얼을 맡겼다. 서연은 이 프로젝트에 회사의 사활을 걸었다. 그녀는 일주일 동안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며 사용자 데이터를 완벽하게 분석하고 플랫폼 전체를 새롭게 디자인했다. 결과는 폭발적이었다. 리뉴얼된 플랫폼은 출시 한 달 만에 사용자 수가 500% 증가했고 그 회사는 기적적으로 회생했다. 이 성공 사례는 아우라테크를 실리콘밸리의 게임 체인저로 각인시켰다. 투자자들이 그녀의 차고 사무실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화살처럼 흘러갔다. 22살의 상처 입은 아내 강서연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의 자리에는 아우라테크의 창업자이자 CEO인 25살의 강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길었던 머리를 단정하게 잘랐고 값비싼 드레스 대신 몸에 꼭 맞는 맞춤 정장을 입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수백 명의 직원을 이끄는 리더의 냉철한 카리스마와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고 오직 데이터와 전략으로만 움직였다. 그녀의 영혼은 완벽했고 그녀의 결정은 단호했다. 그녀의 아들 민준이는 3살이 되었다. 아이는 엄마를 닮아 영리하고 강단 있는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이 일하는 시간 외에는 모든 순간을 아들과 함께했다. 민준이는
그녀의 유일한 약점이자 그녀를 무적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녀는 아들에게 가난과 상처 대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강력한 유대감과 사랑을 주었다. 그녀는 민준이에게 절대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 거짓말하지 않았다. 다만 그가 스스로 질문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했다. 그녀는 차진혁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동시에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을 얻었다. 아우라테크는 3년 만에 차고에서 벗어나 샌프란시스코의 최신식 빌딩에 입주했다. 기업 가치는 수천억 원에 달했고 업계의 거물들이 그녀와의 파트너십을 원했다. 그녀는 마침내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차진혁과 차그룹의 동향을 꾸준히 주시해왔다. 그들은 3년 전 그녀가 떠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오만했고 시장의 변화에 둔감했다. 그들은 여전히 그녀를 기억조차 못하거나 어딘가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을 것이라 여길 터였다. 서연은 자신의 사무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샌프란시스코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서울행 비행기 티켓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한국 지사 설립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아우라테크의 아시아 시장 진출. 표면적인 이유는 그것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목적은 단 하나였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남자에게 자신이 어떻게 다시 태어났는지 보여주기 위해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녀는 복수를 원하지 않았다. 복수는 너무 감정적인 단어였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심판이었다. 그녀는 차진혁이 스스로의 오만함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그가 자신을 얕보았던 것을 얼마나 처절하게 후회하게 될지 그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3년 전 모든 것을 잃고 도망쳤던 그 밤과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이제 그녀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폭풍이 되어 돌아가고 있었다. 3년 후 서울 코엑스 컨벤션 센터는 국내외 재계 인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글로벌 테크 프론티어 서밋 2025가 열리는 날이었다. 수많은 미디어의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행사장 가장 앞줄 중앙에는 차그룹의 총괄 이사 차진혁 28이 앉아 있었다. 3년의 시간은 그를 더욱 오만하고 견고하게 만들었다. 그는 차그룹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재계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고 이제는 아버지인 차 회장의 뒤를 이을 유일한 후계자로서 그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다. 그의 곁에는 더 이상 비서가 아닌 차그룹 전략기획실장이 된 오수진 27이 화려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서연이 떠난 자리를 완벽하게 차지했고 진혁의 공적인 파트너이자 사적인 동반자로서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지루하다는 듯 단상 위에서 이어지는 스타트업 대표들의 발표를 건성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행사의 사회자가 다음 세션을 알리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러분, 오늘 이 서밋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지난 3년간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주목받으며 사용자 경험 디자인의 새로운 지평을 연 기업이죠. 그리고 마침내 오늘 아시아 시장, 특히 한국 시장 진출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아우라테크, 에이우라테크의 창립자이자 CEO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장내에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지고 모든 조명이 단상으로 집중되었다. 진혁은 아우라테크라는 이름에 가볍게 미간을 찌푸렸다. 최근 몇 달간 자신들의 주력 사업인 IT 솔루션 및 플랫폼 시장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며 차그룹의 아성을 위협하던 신생 글로벌 기업의 이름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 건방진 신생 기업의 대표가 누구인지 얼굴이나 한번 보자는 심산으로 무심하게 단상을 바라보았다. 여러분을 압도할 그녀만의 독보적인 아우라 강서연 대표님입니다.
사회자의 소개가 끝나자마자 무대 한쪽에서 한 여성이 걸어 나왔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가 아닌 몸의 선을 따라 완벽하게 재단된 날카로운 네이비블루 색상의 파워슈트를 입고 있었다. 단정하게 자른 단발머리는 그녀의 갸름한 턱선과 흔들림 없는 눈빛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녀의 존재감은 순식간에 거대한 컨벤션 홀의 공기를 장악했다. 청중들은 그녀의 젊음과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숨을 죽였다. 그리고 그 순간 가장 앞줄에 앉아있던 차진혁과 오수진의 시간은 그대로 멈춰버렸다. 진혁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값비싼 펜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오수진은 얼어붙은 미소 그대로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느꼈다. 무대 중앙에 선 여성은 그들이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떠올리지 않았던, 아니 어딘가에서 비참하게 쓰러졌을 것이라 여겼던 바로 그 여자, 강서연 25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3년 전에 겁에 질린 22살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상처나 슬픔 대신 수천억 원의 가치를 지닌 기업을 이끄는 CEO의 냉철한 지성과 강인한 의지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는 청중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시선은 객석을 천천히 훑었지만 가장 앞줄에 앉은 두 사람에게는 단 1초도 머무르지 않았다. 마치 그들이 그곳에 존재하지 않는 무가치한 배경처럼. 안녕하십니까. 아우라테크의 대표 강서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홀 전체를 울릴 만큼 강력한 힘을 담고 있었다. 진혁은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강서연이라는 이름이, 저 얼굴이, 저 목소리가 그의 뇌리를 망치처럼 내리쳤다. 그녀가 어떻게 저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는 3년 전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고 말하며 이혼 서류를 내밀던 그녀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다. 그는 그녀가 돈 한 푼 없이 자신을 떠나면 일주일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혁신 기업의 대표가 되어 자신의 눈앞에 서 있었다. 그의 오만한 세계에 거대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옆자리의 오수진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저 여자는 복수를 위해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그 복수의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자신과 차진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서연의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유창한 영어와 정확한 한국어를 섞어가며 아우라테크의 비전과 기술력을 설명했다. 지금까지의 시장은 공급자 중심의 낡은 구조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용자들은 불편함을 강요당했고 기업들은 혁신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스크린에는 아우라테크의 혁신적인 솔루션과 대비되는 기존 시장의 낡은 모델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나타났다. 그 낡은 모델의 실루엣과 데이터는 누가 보아도 명백하게 차그룹의 주력 IT 플랫폼을 겨냥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발표가 아니었다. 수백 명의 재계 인사들과 언론 앞에서 차그룹을 향해 날리는 정교하고도 잔인한 공개 저격이었다. 아우라테크는 이 정체된 시장을 완전히 파괴하고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것입니다. 진혁은 주먹을 세게 움켜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보다 더한 굴욕감과 분노가 그의 온몸을 집어삼켰다. 감히 저 여자가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차그룹의 성과를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정체된 시장, 낡은 모델이라고 매도하고 있었다. 그는 지금 당장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 그녀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는 차그룹의 총괄 이사였고 그녀는 모두가 주목하는 아우라테크의 CEO였다.
그는 꼼짝없이 자신의 자리에 앉아 3년 전 자신이 짓밟았던 여자가 자신의 제국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다. 오수진은 진혁의 분노를 느끼며 더욱더 불안에 떨었다. 그녀는 저 강서연이 얼마나 치밀한 여자인지 몰랐다. 3년 동안 그녀는 진혁의 곁에서 승승장구하며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강서연은 그 3년 동안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되어 돌아왔다. 오수진이 가진 것은 차진혁이라는 남자의 권력에 기댄 것이었지만 강서연은 스스로 거대한 권력이 되어 나타난 것이다. 그녀는 진혁의 굳은 옆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이 자리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끔찍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강서연이 자신들의 불륜 사실이나 과거를 폭로할까봐 두려웠지만 강서연은 그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그들을 공격하고 있었다. 서연의 발표는 업계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과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으로 청중을 압도했다. 그녀는 개인적인 감정을 단 한마디도 내비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아우라테크의 CEO로서 차그룹이라는 거대하고 낡은 공룡을 사냥하러 온 최상위 포식자의 모습만을 보여주었다. 발표가 끝나자 장내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서밋에 참석한 모든 투자자와 기업가들이 그녀의 비전에 열광했다. 서연은 다시 한번 청중을 향해 우아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무대에서 내려오기 직전 그녀의 시선이 처음으로 객석의 가장 앞줄 차진혁과 오수진이 앉아있는 곳에 정확히 꽂혔다. 그녀의 입가에 3년 만에 처음으로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승자의 미소도 조롱의 미소도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으며 이제 막 게임을 시작한다는 선언과도 같은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였다. 그녀는 수많은 기자와 투자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유유히 무대를 빠져나갔다. 진혁과 수진은 마치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다. 컨벤션 홀의 모든 열기와 관심은 강서연이라는 이름, 석자에 집중되었다. 차그룹의 총괄이사 차진혁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완벽한 들러리로 전락했다. 진혁은 부서진 자존심 속에서도 불타는 분노로 겨우 이성을 되찾았다. 그는 주먹을 쥔 손으로 책상을 내리치듯 짚으며 일어섰다. 그의 눈은 서연이 사라진 입구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오 실장,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잠겨 있었다. 지금 당장 아우라테크마 강서연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3년 동안 뭘 했는지, 자금줄은 누군지, 하다못해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전부 다 강서연의 귀화안이 재계 전체를 뒤흔든 다음 날 전장은 즉시 비즈니스 현장으로 옮겨붙었다. 차그룹이 지난 6개월간 공들여왔고 사실상 내정되었다고 여겨졌던 거대한 국책사업, 서울시 차세대 스마트시티 디지털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의 최종 입찰 프레젠테이션이 열렸다. 수조 원이 걸린 이 사업은 차그룹이 자신들의 IT 역량을 과시하고 향후 10년간의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핵심 사업이었다. 차진혁은 어젯밤의 충격과 분노를 애써 억누른 채 프레젠테이션장에 앉았다. 그는 아우라테크가 마감 직전에 입찰 제안서를 낸 것을 확인했지만 그것을 강서연의 유치한 도발 정도로 치부했다. 3년 만에 나타난 신생 기업이, 그것도 강서연이 이끄는 회사가 차그룹의 아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는 확신했다. 차진혁과 오수진이 이끄는 차그룹의 프레젠테이션은 완벽에 가까웠다. 그들은 자신들의 막대한 자본력, 풍부한 인력, 그리고 기존의 안정적인 시스템을 내세웠다.
모든 것이 거대하고 견고하며 예측 가능했다. 진혁은 심사위원들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며 승리를 예감했다. 그는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로 돌아왔다. 이어서 아우라테크의 차례가 되었다. 강서연이 다시 무대 위로 올라섰다. 어제와 같은 파워 슈트 차림이었지만 오늘은 그녀의 눈빛에 더욱 날카롭고 공격적인 빛이 감돌았다. 그녀는 차 그룹이 제시한 공급자 중심의 인프라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서울 시민들은 더 이상 낡고 불편한 시스템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술이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체감하기를 원합니다. 그녀가 제시한 것은 단순한 인프라 구축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우라테크의 핵심 기술인 AI 기반 데이터 분석과 사용자 경험 디자인을 결합한 살아 숨 쉬는 유기적인 도시 플랫폼이었다. 그녀는 사용자의 동선, 민원 데이터, 교통 흐름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도시 문제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시각화했다. 차 그룹의 것이 견고한 성이었다면 강서연의 것은 지능을 가진 신경망이었다. 그녀의 발표는 모든 심사위원들을 압도했다. 그녀는 차 그룹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미래를 제시했다. 진혁의 얼굴에서 오만한 미소가 사라지고 당혹감과 불안감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는 자신이 감성이라고 무시했던 그녀의 재능이 이제 가장 무서운 전략이 되어 돌아왔음을 깨달았다. 결과는 처참했다. 심사위원단은 만장일치로 아우라테크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변이었다. 아니, 재계의 지각변동이었다. 차그룹이 수십 년간 독점해온 공공사업 분야에서 설립 3년차 기업에게 완벽하게 패배한 것이다. 이 소식은 실시간으로 언론을 통해 타전되었고 차그룹의 주가는 즉각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진혁은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피해 분노에 차 컨벤션 홀을 빠져나왔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값비싼 크리스털 잔을 벽에 집어 던졌다. 강서연, 감히 네가. 그는 이것이 강서연 혼자만의 힘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분명 거대한 배후가 있거나 차그룹의 내부 정보를 빼돌린 것이라 생각했다. 오 실장, 당장 우리 쪽 공급망이랑 유통망, 언론사들 전부 동원해 아우라테크가 숨도 못 쉬게 모든 라인을 차단해버려. 차진혁의 방역은 빠르고 야비했다. 그는 여전히 강서연을 3년 전에 힘없는 여자로 얕보고 있었다. 차그룹의 영향력 아래 있는 모든 부품 공급 업체들에게 아우라테크와의 거래를 중단하라는 압력이 들어갔다. 아우라테크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악의적인 루머가 투자자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고 차그룹은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아우라테크의 핵심 인력들을 빼내기 위한 물밑 작업에 착수했다. 진혁은 아우라테크가 이 복합적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한 달 안에 자금난으로 무너져 내릴 것이라 예상했다.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프로젝트보다 강서연이 자신에게 무릎 꿇는 모습을 보는 것이 더 중요했다. 하지만 강서연은 차진혁의 머리 꼭대기에 있었다. 그녀는 3년간 그가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그의 방식이 얼마나 예측 가능하고 구태의연한지 철저하게 분석했다. 그녀는 그가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차그룹이 공급망을 차단하자마자 아우라테크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미 1년 전에 계약을 체결해둔 해외의 글로벌 부품사들로부터 물량을 공급받기 시작했다. 오히려 차그룹의 부품사들보다 더 뛰어난 품질과 저렴한 단가였다. 악의적인 루머가 퍼지기 시작하자 서연은 다음 날 아침 미국의 저명한 회계 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마친 아우라테크의 투명하고 완벽한 재무제표를 언론에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현금 보유액과 폭발적인 성장률이 기록되어 있었고, 차 그룹이 퍼뜨린 루머는 하룻밤 사이에 우스갯소리가 되었다. 인력 빼가기 시도 역시 무용지물이었다. 아우라테크의 핵심 인력들은 3년간 실리콘밸리에서 서현과 함께 죽음의 계곡을 건너온 동지들이었다. 그들은 차그룹이 제시하는 연봉의 2배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차그룹의 비열한 방식에 염증을 느낀 차그룹, 내부의 유능한 엔지니어들이 아우라테크의 혁신적인 문화에 매료되어 비밀리에 이직을 타진해왔다. 강서연은 차진혁의 모든 공격을 너무나도 침착하고 우아하게, 마치 손바닥 위에 먼지를 털어내듯 가볍게 무력화시켰다. 그녀는 방어만 하지 않았다. 진혁이 자신의 방어막에 부딪혀 허우적대는 사이 서연은 준비해둔 첫 번째 비수를 꺼내 들었다. 아우라테크로르크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와는 별개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앱 아우라 커넥트를 기습적으로 출시했다. 이 앱은 차그룹의 주력 캐시카우 중 하나인 차라이프 앱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서비스였다. 하지만 아우라 커넥트는 차라이프의 복잡하고 낡은 인터페이스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세련되고 직관적이며 빨랐다. 서연은 이 앱에 아우라테크의 핵심 AI 기술을 탑재하여 사용자에게 완벽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고, 한시적으로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개방했다. 앱은 출시 24시간 만에 다운로드 100만 건을 돌파하며 시장을 집어삼켰다. 차그룹은 비상사태에 빠졌다.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라는 거대한 먹거리를 빼앗긴 것도 모자라 자신들의 핵심 수익원마저 아우라테크에게 잠식당하기 시작한 것이다. 언론은 연일 아우라테크의 습격, 차그룹의 굴욕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냈다. 그 결과 차그룹의 주가는 3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다. 이는 차그룹 역사상 유례없는 첫 번째 공개적인 재정적 타격이었다. 차진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붉은색으로 물든 주식 시세표를 보며 망연자실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이것은 운이 아니었다. 강서연은 3년 동안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완벽하게 준비된 전사,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괴물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다. 그의 오만한 세상이 그가 얕보았던 그 여자의 손에 의해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차그룹의 마천루, 총괄 이사 사무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차진혁은 밤새 단 1분도 잠들지 못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책상 위에는 아우라테크의 주가와 차라이프의 처참한 사용자 이탈률을 보여주는 모니터가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다. 첫 번째 패배.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굴욕이었지만 아우라 커넥트의 기습적인 성공과 그로 인한 주가 폭락은 그의 제국에 가해진 실질적인 타격이었다. 그의 오만함은 이제 맹렬한 분노와 그 자신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희미한 공포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강서연을 얕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무시했던 그 여자가 어떻게 3년 만에 이런 괴물이 되었는지 그 비밀을 반드시 파헤쳐야 했다. 들어와. 그의 목소리에 보안팀장이 굳은 얼굴로 두꺼운 보고서 파일을 들고 사무실로 들어섰다. 강서연 대표의 지난 3년간의 행적 전부 다 가져오라고 했을 텐데. 진혁은 담배에 불을 붙이며 으르렁거렸다. 그는 여전히 그녀 뒤에 거대한 자금줄이나 자신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재벌 가문의 비호가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강서연 혼자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다. 보안팀장은
땀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게 총괄 이사님,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강서연 대표의 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진혁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게 무슨 소리야? 돈줄이 없는데 어떻게 3년 만에 수천억짜리 회사를 만들었어? 제대로 조사한 거 맞아. 팀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보고서의 첫 장을 넘겼다. 3년 전 강 대표는 샌프란시스코의 한인타운 근처 김 교수라는 분의 도움으로 작은 차고에서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진 돈은 팀장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이사님께서 이혼 전에 주셨던 개인 생활비 통장에 남은 잔액이 전부였습니다. 약 2천만 원이었습니다. 탕진혁이 잿더리를 책상에 내리쳤다. 2천만 원 야을원. 그 돈은 그가 오수진에게 하룻밤에 사주는 와인값도 되지 않는 돈이었다. 그녀는 낮에는 스탠퍼드 대학의 청강생으로 컴퓨터공학과 경영전략을 공부했고 밤에는 식당 아르바이트와 코딩 외주 작업을 병행했습니다. 그리고 팀장은 가장 믿기 힘든 부분을 보고했다.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아우라테크의 초기 코드는 모두 그녀가 직접 작성했으며 첫 번째 투자를 받기 전까지 1년 넘게 하루 3시간 이상 자지 않았다는 것이 현지에서의 공통된 증언입니다. 보고서는 계속되었다. 그녀가 어떻게 파산 직전의 중소기업을 회생시켰는지, 어떻게 실리콘밸리의 까다로운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을 설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폭발적으로 회사를 성장시켰는지, 그 모든 과정에는 어떤 남자의 그림자도, 어떤 거대 자본의 도움도 없었다. 오직 강서연이라는 한 인간의 처절한 노력과 천재적인 전략만이 존재했다. 차진혁은 보고서를 집어던졌다. 그의 세계관이 송두리째 흔들렸다. 그가 고상한 취미나 유약한 감성이라고 폄하했던, 그저 차그룹의 장식품에 불과하다고 믿었던 강서연이 자신을 무너뜨리고 있는 이 거대한 제국을 맨손으로 2천만 원으로 일궈냈다는 사실을 그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것은 자신의 28년 인생 전체, 그리고 차그룹의 후계자로서의 자신의 존재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진혁이 강서연의 과거에 대한 충격으로 혼란스러워하는 바로 그 순간, 서연의 두 번째 공격이 차그룹의 심장부를 향해 시작되었다. 진혁이 외부의 적을 막는데 급급한 사이, 그의 성 안에서는 내부로부터의 붕괴가 일어나고 있었다. 서연은 차그룹의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녀는 3년간 차진혁의 곁에서 그의 경영 방식과 조직 문화를 속속들이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차그룹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인지도 알았다. 그것은 바로 차진혁의 오만함과 그가 만들어낸 경직된 상명하복 문화, 그리고 오수진의 무능한 측근 정치였다. 아우라테크는 무차별적으로 인력을 빼가지 않았다. 그녀는 차그룹에서 가장 뛰어나지만 차진혁과 오수진의 그늘에 가려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던 핵심 R&D 인재들에게 비밀리에 접근했다. 차그룹의 AI 개발팀 수석이었던 박진수 팀장은 업계에서도 인정받는 천재였지만 오수진의 비전문적인 간섭과 비합리적인 실적 압박에 지쳐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아우라테크의 미국 본사 CTO 최고 기술 책임자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았다. 아우라테크로는 그에게 차그룹 연봉의 1.5배가 아닌 그가 꿈꿔왔던 완벽한 연구 환경과 전적인 프로젝트 결정권을 제안했다.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존중과 비전이었다. 일주일 뒤 박진수 팀장의 사표가 제출되었다. 그리고 그를 따르던 핵심 개발자 3명이 동시에 사직서를 냈다. 차그룹의 차세대 AI 플랫폼 개발 프로젝트는 즉시 중단되었다.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데이터 분석팀, 보안팀에서도 핵심 인력들이 연달아 아우라 테크처로 이직했다. 차 그룹은 뼈대만 남고 신경망이 끊어진 거인처럼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진혁은 내부 인력 유출이라는 심각한 사태에 격노했지만 그가 수습할 시간을 갖기도 전에 서연의 세 번째 칼날이 그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파고들었다. 바로 오수진이었다. 서연은 3년간 비즈니스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보의 중요성을 알았고 실리콘밸리의 최고 정보 분석가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그녀는 이 네트워크를 이용해 자신이 아닌 제3자, 즉 평판 높은 경제 전문 탐사 보도팀에 익명의 제보를 흘렸다. 제보 내용은 차그룹 전략기획실장 오수진의 비리 혐의였다. 그녀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가족들이 운영하는 유령 회사에 차그룹의 용역을 몰아주고 납품업체들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겼다는 구체적인 증거였다. 공교롭게도 그 납품업체들은 진혁이 아우라 테크를 압박하기 위해 동원했던 바로 그 회사들이었다. 며칠 후 유력경제 일간지 한 면에 대서특필이 실렸다. 차그룹 전략기획실장의 수상한 계약, 오너 일가의 비호 없이는 불가능. 기사는 차진혁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보아도 오수진 실장의 배우가 차진혁임을 암시하고 있었다. 기사는 그녀의 부패한 계약뿐만 아니라 최근 차그룹이 아우라테크를 상대로 벌였던 비열한 공급망 압박 시도까지 폭로하며 차그룹을 부패하고 무능한 공룡으로 몰아붙였다. 파장은 즉각적이었다. 스마트시티 탈락과 아우라 커넥트의 실패가 경영상의 실책이었다면 이것은 도덕적, 법적 위기였다. 차그룹의 주가는 다시 한번 곤두박질 쳤고 그동안 차씨 일가에게 침묵했던 이사회와 주주들이 격렬하게 반발하기 시작했다. 진혁의 사무실에서 오수진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이건 모함이야, 강서연. 그년이 꾸민 짓이라고요. 진혁 씨, 날 믿어야 해요. 그녀는 울부짖으며 진혁에게 매달렸지만 진혁의 눈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기사에 적힌 증거들이 너무나 명백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비리를 자신이 눈감아 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함정에 빠졌다. 오수진을 해고하는 것은 자신의 치부를 인정하고 공범임을 자백하는 꼴이었고 그녀를 감싸는 것은 차그룹 전체를 나락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강서연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분노와 편집증에 사로잡혀 부하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잘못된 의사결정을 남발하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남산이 내려다 보이는 아우라테크 서울지사 대표실. 강서연은 차그룹의 주가 폭락 그래프와 오수진의 비리 기사가 실린 신문을 덤덤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대표님, 차그룹 내부망이 완전히 마비 상태입니다. 차진혁 이사가 이성을 잃고 측근들을 해고하고 있다는 보고입니다. 그녀의 충직한 비서가 보고했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기쁨이나 복수심도 드러나지 않았다. 오직 철저한 계획을 실행하는 전략가의 냉철함만이 존재했다. 스마트시티, 플랫폼 전쟁, 그리고 내부 붕괴. 그녀는 3년 전 자신이 당했던 것처럼 차진혁의 제국을 조각조각 해체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에게 가장 개인적이고 치명적인 마지막 일격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차그룹의 혼란은 극에 달했다. 차진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주가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추락했고 오수진의 비리 스캔들은 이사회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그를 지탱하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강서연에 대한 조사는 그녀가 합법적이고 경이로운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만을 확인시켜줄 뿐
그의 분노를 해소할 어떤 약점도 찾아내지 못했다. 그는 편집증적인 절박함에 사로잡혔다. 그는 자신의 보안팀을 다시 호출했다. 3년 동안 사업만 하진 않았을 거 아냐. 여자든 남자든. 약점이 될 만한 거 그녀의 사생활을 전부 캔에 당장. 그는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고 이제는 합법적인 비즈니스 경쟁이 아닌 진흙탕 싸움이라도 불사할 기세였다. 그는 그녀가 완벽할 리 없다고, 분명 어딘가에 자신이 공격할 균열이 있을 것이라고 광적으로 믿었다. 진혁의 관계, 어린 분노와 이미 추락해버린 그의 권위의 두려움을 느낀 보안팀은 마침내 그가 원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약점을 가져왔다. 그것은 재무보고서나 비밀 계약서가 아니었다. 망원 렌즈로 몰래 촬영된 지극히 사적인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에서 강서연은 서울의 한 고급 사립 유치원 입구에서 작은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눈을 맞추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CEO 강서연의 냉철함 대신 오직 어머니 강서연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만이 가득했다. 팀장은 땀을 닦으며 보고했다. 이사님, 이것은 강 대표의 사생활입니다만 아들로 추정됩니다. 이름은 강민준, 나이는 3살입니다. 차진혁은 보고서를 낚아채듯 빼앗아 들었다. 3살. 그의 머릿속이 텅 비는 듯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얼굴을 확대했다. 웃고 있는 아이의 얼굴. 그 얼굴은 낯설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이 어머니의 낡은 앨범에서 수없이 보았던 바로 자신의 어린 시절 얼굴이었다. 날카로운 눈매, 고집스럽게 담은 입술, 심지어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한쪽 입꼬리까지. 부정할 수 없는, 너무나도 선명한 차진혁 자신의 흔적이었다. 그의 뇌리에서 3년 전 그날 밤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던 2줄짜리 플라스틱 막대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네, 아이. 그의 입에서 신음 같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가 족쇄라고 불렀던 생명, 그가 잊고 살았던 자신의 핏줄, 그의 분노. 회사의 손실, 오수진의 스캔들, 그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하얗게 날아가 버렸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아버지로서의 기쁨이나 그리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자신의 것을 도둑 맞았다는 지독한 상실감과 소유욕이었다. 감히 강서연이 내 아들을, 내 유일한 후계자를 3년 동안이나 숨기고 저 혼자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배신감이었다. 이것은 더 이상 비즈니스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존재 자체, 자신의 유산을 건 싸움이었다. 그는 오수진의 비리 보고서를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이 순간 폭력적으로 뒤바뀌었다. 그는 당장 아이를 봐야 했다. 그리고 그 여자를, 강서연을 만나야 했다. 차진혁은 비서를 통하지 않았다. 공식적인 약속 따위는 필요 없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자신의 차를 몰아 아우라테크 본사 건물로 향했다. 로비의 보안 요원들이 그의 얼굴을 알아보고 당황하며 막아섰지만 그는 총괄이사 차진혁이다. 강서연 대표 만나러 왔다. 고소리치며 그들을 밀치고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로 직행했다. 그는 보안 요원들이 감히 자신을 물리적으로 제압하지 못할 것임을 알았다. 대표이사실이 있는 최상층에 도착하자 날카로운 인상의 외국인 비서가 그를 막아섰다. CEO Kang is in a meeting. 약속 없이 진혁은 그녀를 옆으로 거칠게 밀어붙이고 대표이사실 문을 열어젖히려 했다. 강서연 나와 그의 고함과 동시에 무거운 문이 안쪽에서 천천히 열렸다. 강서연이 완벽하게 정돈된 모습으로 태블릿을 든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헝클어진 그의 머리, 핏발이 선 눈, 구겨진 셔츠를 마치 오물이라도 보듯 무감각하게 훑었다. 차진혁 이사님, 여기까지 무슨 볼일이시죠? 차 그룹의 붕괴를 내 탓으로 돌리러 오셨나요? 아니면 오수진 실장 구명이라도 부탁하러 오셨습니까? 그녀의 얼음장 같은 평온함은 진혁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닥쳐, 그가 포효했다. 차가운 재벌, 후계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유치원 앞에서 찍힌 사진을 그녀의 거대한 원목 책상 위로 집어 던졌다. 이 아이, 누구야?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심장이 멎을 듯한 위협이었다. 강서연의 눈동자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3년 만에 처음으로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것은 그녀가 보여준 유일한 감정의 동요였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진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얼음보다 더 차가웠다. 보시다시피 제 아들입니다. 이름은 강민준. 그녀는 의도적으로 강씨 성을 강조했다. 강민준 강씨라고 진혁은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다. 내 아이야, 내 아들이라고 네가 감히 내 아들을 3년 동안 숨겨놓은. 넌 날 속였어. 당장 내 아들 데려와. 난 아버지로서의 권리가 있어. 그는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얼굴은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아닌 빼앗긴 소유물에 대한 광적인 집착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가 그녀의 팔이라도 붙잡을 듯 손을 뻗는 순간 서연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책상 위에 인터컴 버튼을 눌렀을 뿐이다. 보안팀, 10초 내로 내 사무실로. 무단 침입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진혁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더 잔인하게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아버지로서의 권리요, 그 권리. 당신이 3년 전 그날 밤 펜트하우스 바닥에 임신 테스트기를 내던지며 족쇄라고 불렀을 때 당신 손으로 직접 소멸시켰어요. 그 순간 보안 요원들이 거칠게 문을 열고 사무실로 들이닥쳤다. 진혁은 서연의 말에 자신이 내뱉었던 잔인한 단어들의 기억에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서연은 그에게 마지막 확인 사살을 가했다. 민준이는 내 아들입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당신은 그 아이의 출생신고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당신은 그저 유전자를 제공한 타인일 뿐이죠. 그녀는 보안 요원들에게 턱짓했다. 내보내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 건물에 발도 못 붙이게 하세요. 즉시 업무 방해 및 무단 침입으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하겠습니다. 진혁은 정신을 차리고 저항하려 했다. 내 아들이야. 강서연, 내 아들이라고. 그의 절규는 건장한 보안 요원들에게 가로막혔다. 그는 자신이 세운 제국과도 같아졌던 차그룹의 총괄 이사가 아니라 한낱 불법 침입자처럼 아우라테크의 로비를 가로질러 질질 끌려 나갔다. 수많은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치욕스럽게 건물 밖으로 내팽개쳐졌다. 그는 대로변에 선 채 자신의 손이 아닌 강서연의 손을 잡고 웃고 있던 아이의 사진을 떠올렸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강서연은 그의 회사뿐만 아니라 그의 유산, 그의 미래,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간 것이다. 이것은 회복 불가능한 패배였다. 아우라테크, 건물 밖, 보도블록 위에 내팽개쳐진 차진혁은 굴욕감에 몸을 떨었다. 경멸과 동정이 뒤섞인 행인들의 시선이 그의 온몸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차로 돌아와 운전석에 쓰러지듯 몸을 기댔다. 방금 전까지 그를 지배했던 광적인 분노는 이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끔찍한 공포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손에 쥔 구겨진 사진, 자신을 닮은 아들 민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강서연은 그의 회사, 그의 명예뿐만 아니라 그의 핏줄까지 빼앗아갔다. 그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그는 차그룹의 모든 힘을 합법이든 불법이든 가리지 않고 총동원해서라도 강서연을 짓밟고 아이를 되찾아와야 했다. 그것은 이제 비즈니스가 아닌 그의 존재 자체를 건 전쟁이었다. 그는 너덜너덜해진 자존심을 겨우 추슬러 차그룹 본사로 복귀했다. 로비는 오수진 스캔들과 주가 폭락 사태를 수습하려는 직원들의 공황 상태로 아수라장이었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자신의 집무실로 직행했다. 그는 법무팀장과 가문의 변호사들을 긴급 호출했다. 소송 준비해 친자 확인 및 양육권 소송.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이를 데려와야겠어. 변호사들이 현재 차그룹의 부정적인 여론을 언급하며 난색을 표하자 진혁은 책상을 내리쳤다. 여론이 뭐가 중요해? 강서연이 CEO라는 걸 물고 늘어져 아이를 방치하는 워커홀릭. 불안정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적격한 엄마라고 몰아가 증거 없으면 만들어. 당장. 그는 동시에 아버지, 차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처음으로 아들의 존재를 보고했다. 물론 강서연이 아이를 볼모로 차 그룹을 협박하고 있다는 식으로 교묘하게 왜곡해서 차 회장은 차진혁보다 10배는 더 냉혈하고 무자비한 인물이었다. 그는 손자의 존재에 눈꼽만큼의 감상도 느끼지 않았다. 그에게 민주는 핏줄이 아니라 차 가문을 위협하는 강서연의 인질이자 약점일 뿐이었다. 그는 진혁의 무능함에 경노했다. 고작 계집 하나를 처리 못해서 이 사달을 내 네가 3년 전에 그년을 얕보고 내쫓았을 때부터 이 모든 게 시작된 거야. 차 회장은 즉각 가문의 모든 어두운 힘을 동원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수십 년간 정관계와 언론을 관리해온 비자금 라인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아우라테크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착수될 예정이었고 강서연의 사생활을 비난하는 악의적인 기사들이 준비되었다. 그들은 강서연을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그녀의 손에서 아이와 회사를 모두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강서연은 그들의 수를 3년 전부터, 아니, 그녀가 차 가문의 며느리로 숨죽여 살던 그 순간부터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차진혁이 아들의 존재를 알게 되면 그가 비열한 방식으로 양육권 소송을 걸어올 것임을 정확히 예측했다. 그녀는 그가 차 회장의 검은 돈을 움직여 자신을 공격할 그 순간만을 기다려왔다. 차 그룹의 법무팀이 강서연을 부적격 엄마로 만들기 위한 가짜 증거를 조작하는 동안 강서연은 자신이 3년간 준비한 마지막이자 가장 치명적인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아우라테크의 이름이 아닌 정의의 이름으로 실행되었다. 그녀는 국제적인 탐사보도 언론연합과 검찰 내부에 동시에 익명으로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그 상자 안에는 오수진의 좀도둑질 같은 횡령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차그룹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괴물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지난 30년간 차 회장이 직접 관리해온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 장부 원본이었다. 장부에는 차그룹이 어떻게 정계, 재계, 법조계의 유력 인사들에게 천문학적인 뇌물을 뿌리며 성장해왔는지 그 검은 거래의 내역이 날짜별로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그 장부의 오수진이 진혁에 묵인해 이 비자금의 일부를 관리하며 자신의 비리를 저질렀다는 증거와 바로 지금 아우라테크를 공격하기 위해 접촉하고 있는 현직 정치인들의 이름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강서연은 차진혁이 자신을 잡기 위해 내민 손을
그들의 심장을 꿰뚫는 창으로 되돌려준 것이다. 폭발은 상상을 초월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모든 방송사의 아침 뉴스와 신문 한 면은 차그룹 게이트라는 헤드라인으로 도배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 스캔들이 아니었다.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형 권력형 부패 사건이었다. 여론은 들끓었고 관련자들의 이름이 공개되자 정치권은 마비 상태에 빠졌다. 거대한 압력에 직면한 검찰과 국세청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바로 그날 오전, 수백 명의 수사관이 차그룹 본사와 차 회장의 자택, 그리고 관련 정계 인사들의 사무실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서버가 압류되고 비밀 장부가 발견되고 금고가 열렸다. 차그룹의 주식은 개장과 동시에 휴지 조각이 되었다. 거래 자체가 정지되었다. 수십 년간 차그룹을 믿고 투자했던 국내외 투자자들은 경악하며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모든 은행은 차그룹의 신용등급을 최하로 강등시키고 대출금 회수에 나섰다. 철옹성이라 불렸던 차그룹은 단 72시간 만에 기초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강서연은 단순히 비즈니스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차그룹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부패의 탑을 그들 자신의 죄악을 이용해 정확하게 가격하여 붕괴시킨 것이다. 차진혁이 강서연의 모성애를 공격하려던 그 순간, 강서연은 그의 아버지의 죄를 심판대에 올렸다.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갔다. 차 회장은 검찰에 소환되어 밤샘 조사를 받았다. 모든 혐의를 차진혁과 오수진에게 떠넘기려던 오수진은 자신이 모든 것을 뒤집었을 것을 직감하고 해외로 도피하려다 공항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그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차진혁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양육권 소송은 법원에 접수되기도 전에 부패재벌의 인질극이라는 여론의 문매를 맞고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는 하루아침에 차그룹의 황태자에서 대한민국 최악의 부패 스캔들, 주범의 아들, 그리고 공범으로 전락했다. 텅 빈 집무실. 압수수색으로 모든 것이 어지럽혀진 그곳에서 차진혁은 처음으로 아버지 차 회장과 마주 앉았다. 하지만 그곳에는 부자간의 정 따위는 없었다. 차 회장은 아들의 뺨을 무섭게 후려쳤다. 이 모든 게 너 때문이다. 네가 그 계집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해서 네가 그년을 얕보고 네가 오수진 같은 년에게 휘둘려서 차씨 가문 전체가 내가 평생을 바친 모든 것이 내 놈 하나 때문에 무너졌어. 아버지를 향한 존경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진혁의 눈빛이 그 순간 증오로 변했다. 그 역시 소리 질렀다. 아버지야말로 아버지의 그 더러운 돈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들의 오만함으로 유지되던 부자관계는 완벽하게 파탄났다. 차진혁은 정전으로 불이 꺼진 집무실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유리창 너머로 보이던 서울의 야경, 한때는 자신의 발 아래 있던 그 세상을 망연히 바라보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회사, 돈, 명예, 그리고 아버지의 인정까지. 그는 주머니 속에서 구겨진 아들의 사진을 꺼내보았다. 그는 이제 저 아이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 어떤 자격도, 힘도, 명분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강서연에게 진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3년 전에 저지른 잔인한 오만함에게,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부패한 유산에게 완벽하게 패배한 것이었다. 강서연은, 그가 장식품이라고 불렀던 그 여자는 그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파괴했다. 겨울비가 차갑게 서울의 거리를 적시고 있었다. 한때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호령했던 차그룹의 본사 건물은 이제 텅 빈 흉물처럼 서 있었다.
유리창은 깨지고 정문에는 채권단이 붙인 붉은색 압류 딱지가 어지럽게 붙어 있었다. 차진혁은 비에 흠뻑 젖은 채 자신이 평생을 바쳐 오르려 했던 그 건물을 망연자실하게 올려다보았다. 그는 이제 차그룹의 총괄 이사가 아니었다. 검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아버지는 뇌물공여 및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고 그 자신도 공범 혐의로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한 채 재판을 기다리는 신세였다. 그의 모든 계좌는 동결되었고 그가 살던 펜트하우스는 경매로 넘어갔다. 오만했던 재벌 3세는 이제 값싼 여관을 전전하는 무일푼의 범죄 혐의자가 되어 있었다. 그는 며칠째 거리를 헤매고 있었다. 굶주림과 추위보다 그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후회와 상실감이었다. 그는 자신이 강서연에게 저지른 짓을, 그가 족쇄라고 불렀던 자신의 아이를, 그리고 그녀가 자신에게 보냈던 마지막 경멸의 시선을 끝없이 되풀이해서 떠올렸다. 오만함이 거치고 난 자리에 남은 것은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처절한 깨달음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강서연이라는 한 인간의 가치를, 그녀의 사랑과 그녀의 아이를 벌레처럼 짓밟았다. 그는 그녀에게 진 것이 아니었다. 그는 처음부터 이길 자격이 없었다. 그는 이제 단 하나,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이 남았다. 그는 홀린 듯 발걸음을 옮겼다. 그가 보안팀의 보고서를 통해 알게 된 민준이가 다니는 유치원 근처였다. 그는 자신이 그 아이에게 다가갈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의 핏줄을 먼발치에서라도 보고 싶다는 절박함이 그를 이끌었다. 비가 그치고 유치원의 문이 열리며 아이들이 부모의 손을 잡고 나오는 시간, 그는 더러운 코트 깃을 세우고 나무 뒤에 숨어 초조하게 그곳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나타났다. 강서연. 그녀는 여전히 완벽한 CEO의 모습이었지만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숙이고 웃어주는 얼굴은 3년 전 자신이 알던 그 어떤 모습보다 따뜻하고 아름다웠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고 제잘거리는 아이, 민준이, 자신을 꼭 닮은 그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엄마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 순간 차진혁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짓밟고 버린 그 행복이 자신 없이도 저렇게 완벽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돌이킬 수 없는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이성을 잃고 나무 뒤에서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비에 젖어 쉰 목소리로 갈라져 나왔다. 서연은 그 목소리에 반사적으로 민준이를 자신의 등 뒤로 감싸고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보았다. 3년 전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남편이 아닌 수염도 깎지 못한 초췌한 얼굴, 냄새나는 낡은 코트를 걸친 완전히 몰락한 한 남자를 그녀의 눈동자에 어떤 동요도 읽지 않았다. 경멸도 동정심도 놀라움도 없었다. 그저 길가의 이물질을 보는 듯한 차가운 무관심뿐이었다. 진혁은 그녀의 그 눈빛 앞에서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가루가 되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고 그녀와 아이로부터 몇 걸음 떨어진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빗물이 섞인 눈물이 그의 더러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모든 걸 망쳤어. 그는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이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그의 28년 인생 처음으로
뼛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고백이었다. 나는 널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 넌 내 아내였는데 난 널 그냥 내 물건, 내 장식품 정도로만 생각했어. 그는 땅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울부짖었다. 내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멍청했는지 이제야 알았어. 네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내가 널 얼마나 잔인하게 밀어냈는지. 내가 내 아이를 내 손으로.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짐승처럼 흐느꼈다. 서연은 그저 조용히 등 뒤의 아이가 그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감싼 채 그를 내려다보았다. 제발, 서연아, 용서해달라고 안 할게. 날 다시 받아달라고도 안 해. 내 돈, 내 회사, 다 필요 없어. 그는 고개를 들어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그녀를 애원하듯 바라보았다. 하지만 민준이, 우리 아들, 제발 한 번만이라도 아빠라고 불려보게 해줘. 내가 평생 속죄할게. 네 발밑에서 개처럼 기라면 기겠어. 제발 기회를 줘. 그의 처절한 절규가 텅 빈 거리에 울려 퍼졌다. 서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처럼 차가웠지만 그 어떤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다. 차진혁 씨, 일어나세요. 그녀의 평온함이 진혁을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다. 당신의 후회, 진심인 것 같네요. 하지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죠? 진혁은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들었다. 서연은 그를 똑바로 내려다보며 3년 전 그가 자신에게 했던 말보다 더 잔인한 진실을 내뱉었다. 당신은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 사실은 당신 자신의 죄책감을 덜고 싶은 것뿐이야. 당신은 나를 파괴하려 했고 내 아이를 족쇄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기회를 달라고. 그 기회는 당신이 3년 전 그날 밤 오수진의 손을 잡고 침실로 들어갔을 때 당신 스스로 영원히 버린 거예요. 그녀는 민준이의 눈을 가린 채 진혁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당신의 후회는 너무 늦었어요. 그건 당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일 뿐. 면죄부가 될 수 없어요.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고통, 그 상실감, 그게 바로 내가 지난 3년간, 아니, 당신과 결혼했던 내내 느꼈던 감정의 100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그녀는 진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심판을 내렸다. 민준이는 내 아들입니다. 당신의 핏줄이기 이전에 내가 내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낸 내 아이예요. 내 아들의 인생에 당신처럼 부패하고 몰락한 남자의 그림자는 필요 없어요. 당신은 민준이의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영원히, 서연은 영원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것은 차진혁의 존재 자체를 그의 아들의 세계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리는 선고였다. 진혁의 눈에서 마지막 희망의 빛이 꺼져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무너져 내렸다. 서연은 더 이상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단호하게, 그리고 흔들림 없이 그를 지나쳐 걸어갔다. 마치 길 위에 쓰러진 돌멩이를 지나치듯이. 차진혁은 그녀와 아들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차가운 빗속에서 무릎 꿇은 채 움직이지 못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강서연의 복수는 그의 회사나 돈을 빼앗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복수는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가장 간절하게 무언가를 원하게 된 바로 그 순간, 그것을 그의 눈앞에서 영원히 앗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강서연이 준비한 가장 완벽하고도 잔인한 심판이었다. 그로부터 1년의 시간이 흘렀다. 차그룹 게이트라는 거대한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서울의 재개지도는 완전히 새롭게 그려졌다. 한때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며 군림했던 차 그룹의 마천루는 법정 관리와 채권단의 손에 넘어가 주인을 잃은 채 을씨년스럽게 서 있었다. 반면 그 바로 건너편에 새롭게 솟아오른 아우라테크의 투명한 유리로 지어진 글로벌 R&D 센터는 밤낮 없이 빛을 발하며 도시의 새로운 심장이자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강서연 대표 22주교가 이끄는 아우라테크는 더 이상 실리콘밸리에서 건너온 게임 체인저가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한국 IT 산업의 표준 그 자체,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확고부동한 1위 기업이 되었다. 차 그룹의 붕괴는 수많은 파편을 남겼다. 강서연은 그 파편들을 냉철하게, 그러나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수습했다. 그녀는 복수심이나 승리감에 도취되지 않고 오직 비즈니스 논리에 따라 움직였다. 채권단이 시장에 내놓은 차그룹의 핵심 자산들, 국내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 핵심 통신망, 그리고 한때 박진수 팀장과 같은 인재들이 구축했던 AI 연구소의 기반 시설을 아우라테크가 법적으로 완벽한 절차를 거쳐 모두 인수했다. 그녀는 차진혁의 피와 땀이 묻은 것을 탐낸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구상하는 더 큰 미래에 필요한 최고의 부품들을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사들였을 뿐이었다. 이 인수는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강서연은 파괴자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건설자였다. 그녀는 차그룹의 부패한 시스템은 해체시켰지만 그 안에서 썩고 있던 유능한 인재들과 기술력은 구원했다. 그녀는 구차 그룹 출신의 우수한 직원들을 대거 흡수하여 아우라테크의 수평적이고 성과 중심적인 조직 문화 속에 성공적으로 융화시켰다. 실력 있는 자들은 3년 전 차그룹에서보다 훨씬 더 나은 대우와 존중을 받으며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쳤다. 3년 전 그녀를 장식품이라 얕보았던 그 거대한 제국은 이제 그녀의 제국을 떠받치는 가장 튼튼한 주춧돌 중 하나가 되었다. 법의 심판은 냉정하고도 정확하게 내려졌다. 수십 년간 대한민국 정재계를 주무르던 차 회장은 결국 1심에서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그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그가 아들 진혁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네가 그녀를 얕보지만 않았어도 라는 원망뿐이었다. 공범 혐의로 기소된 오수진 역시 자신의 죄에 더해 차진혁과 차 회장의 죄까지 일부 뒤집었으며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법정에서 강서연을 향해 악에 바친 저주를 퍼부었지만 강서연은 그 재판에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그녀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소거된 존재들이었다. 그리고 차진혁 29. 그는 아버지의 죄를 묵인하고 비자금 세탁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수사 과정에서 아버지가 자신에게 모든 죄를 떠넘기려 한 것에 대한 배신감으로 결정적인 증거들을 제출한 점이 감안되어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감옥에는 가지 않았지만 사회적으로는 완벽하게 사망 선고를 받았다. 모든 재산은 추징금으로 압류되었고 5년간 주요 기업 임원 취업 제한이라는 족쇄가 채워졌다. 그는 한때 자신이 지배했던 도시, 서울의 가장 후미진 구석, 햇빛도 들지 않는 반지하 월세방에서 익명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수백억짜리 계약서 대신 건설 현장에 거친 흙먼지만이 남아 있었다. 그가 건설 현장에서 받는 일당은 고작 15만 원이었다. 과거 그가 오수진과 하룻밤에 마시던 와인 한 병값도 되지 않는 돈이었다. 그는 그 돈을 쪼개 반지하 방의 월세와 편의점 김밥으로 끼니를 해결했다. 그는 육체노동의 고단함보다 함께 일하는 인부들의 무관심을 견디는 것이 더 고통스러웠다. 한때는 그의 이름 석자만으로도 모두가 고개를 숙였지만
이제 그는 이름 없는 김씨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얕보았던 강서연이 3년 전 미국에서 만삭의 몸으로 식당 접시를 닦으며 견뎌냈을 고독과 절망을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었다. 이것은 후회가 아니었다. 뒤늦게 시작된 지독한 형벌이었다. 그는 동료 인부들이 쉬는 시간에 모여 아우라테크의 주식을 이야기하며 환호하는 것을 담배 연기 뒤에 숨어 지켜봐야 했다. 그들은 강서연 대표를 살아있는 신화이자 가장 존경하는 여성 리더라고 불렀다. 그는 그 대화에 끼어들 수 없었다. 자신이 바로 그 신화의 제물이자 그녀를 3년 전에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 그는 자신이 뱉었던 오만한 말들이 내 돈 없이 네가 단 일주일이라도 버틸 것 같아 라는 그 잔인한 조롱이 이제 자신에게로 돌아와 심장을 찌르는 것을 견뎌야 했다. 그는 완벽하게 패배했고 완벽하게 잊혔다. 한 달에 한 번 그는 유일한 사치를 부렸다. 그는 일당을 모아 가장 깨끗하게 빤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버스를 탔다. 그의 유일한 순례지 강서연과 민준이 사는 최고급 주택단지 근처의 공원이었다. 그는 접근 금지 명령의 경계선 100m 밖 나무 그늘에 숨어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4살 배기 아들을 지켜보았다. 그가 버렸던 그 아이는 세상 누구보다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그는 아이가 환하게 웃을 때마다 자신과 똑같이 한쪽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보며 가슴을 쥐어뜯었다. 그는 아버지의 자격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자격조차 박탈당했다. 그날은 서연이 직접 아이를 마중 나와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날카로운 정장이 아닌 부드러운 아이보리색 캐시미어 스웨터와 편안한 바지를 입고 있었다. 영락없이 다정하고 행복한 엄마의 모습이었다. 민준이가 달려와 그녀의 품에 안기며 제잘거렸다. 엄마, 오늘 내가 제일 먼저 달리기 1등 했어요. 서연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으며 아이를 안아 올리고 뺨에 입을 맞췄다. 정말 우리 아들 최고다. 진혁은 그 눈부신 행복의 풍경을 보며 나무 뒤에 숨어 소리 없이 울었다. 저 자리는 원래 자신의 자리여야 했다. 저 행복은 자신이 만들 수 있었던 미래였다. 그는 자신이 영원히 그들의 행복한 풍경에 속할 수 없는 유령임을 깨달았다. 그가 민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부패한 핏줄과 범죄자의 그늘뿐이었다. 그는 차마 그들의 행복을 더럽힐 수 없어. 아이의 얼굴을 가슴에 새기듯 바라보다가 조용히 돌아섰다. 그의 등 뒤로 아이와 엄마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그는 자신이 강서연을 후회하게 만들기는커녕 그녀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졌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만이 영원히 그녀를 기억하며 후회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가 버린 것은 아내와 아이만이 아니었다. 그가 버린 것은 그 자신의 구원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야경이 병풍처럼 펼쳐진 강서연의 펜트하우스 서재. 이곳은 과거 차진혁과 살던 차갑고 텅 빈 공간이 아니었다. 그녀가 직접 디자인한 따뜻한 원목과 부드러운 조명, 그리고 아이의 책들로 가득 찬 새로운 보금자리였다. 그녀는 아우라테크의 글로벌 전략 화상회의를 막 마치고 노트북을 덮었다. 화면 속에는 폭발적인 분기 실적 그래프가 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다. 복수는 완성되었다. 아니, 애초에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고 자신과 아들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한 전쟁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완벽하게 승리했다. 문이 활짝 열리고 파란색 공룡 잠옷을 입은 4살배기 민준이가 서재 안으로 달려 들어왔다.
엄마 일 끝. 이제 내 시간이에요. 공룡책 읽어줄 시간. 서연의 얼굴에서 냉철한 CEO의 가면이 봄눈 녹듯 사라지고 오직 엄마의 따뜻한 미소만이 번졌다. 그녀는 두 팔을 벌려 달려오는 아들을 가볍게 안아 올려 자신의 무릎에 앉혔다. 물론이지, 우리 강아지. 오늘은 어떤 공룡이 이겼어. 그녀의 세상은 이제 이 작은 아이를 중심으로 완벽하게 재편되어 있었다. 이 아이의 웃음소리 하나가 그녀가 겪었던 3년의 지옥과 그 후 1년의 전쟁을 모두 보상하고도 남았다. 민준이는 엄마의 목을 껴안으며 불쑥 질문을 던졌다. 유치원에서 배운 모양이었다. 엄마,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가족 그림 그리라고 했는데 나는 아빠 자리에 누구 그려요? 준서는 아빠 그렸는데. 서연은 순간 숨을 멈췄지만 그녀는 이미 수백 번도 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해왔다. 그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거짓이나 원망이 아닌 진실과 사랑을 담아 말했다. 민준이도 생물학적 아빠는 당연히 있지. 하지만 아빠라는 이름은 민준이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주고 매일 지켜주고 곁에 있어주는 사람한테만 주는 특별한 이름이야. 지금은 엄마가 그 모든 걸 하고 있잖아. 그녀는 아들의 작은 뺨을 쓰다듬으며 힘주어 말했다. 엄마 혼자서도 100사람, 1000사람 몫을 다할 수 있어. 그러니 우리 민준이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아. 엄마가 우리 아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니까. 엄마는 티라노사우루스보다 강하거든. 민준이는 엄마의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확신에 찬 사랑과 따뜻한 눈빛을 느꼈다.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엄마는 최강 티라노 최고. 서연은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웃음을 터뜨렸다. 과거의 상처와 증오는 더 이상 그녀의 삶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에게 부끄러운 거짓이나 복수심 대신 진실을 마주할 용기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랑을 물려주고 있었다. 서연은 아들을 안고 침실로 향했다. 공룡책을 읽어주자. 민준이는 엄마의 손가락을 꼭 쥔 채 금방 평화롭게 잠이 들었다. 그녀는 잠든 아들의 뺨에 가만히 입을 맞추었다. 4년 전 절망의 나락에서 홀로 나왔던 그 작은 생명이 이제는 그녀의 우주 전체가 되었다. 그녀는 조용히 발코니로 나가 4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서울의 밤을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자신을 가두었던 감옥이었던 이 도시가 이제는 그녀의 발 아래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지독했던 어둠은 완전히 걷혔다. 그녀는 그 어둠 속에서 스스로 빛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차진혁을 후회하게 만드는 CEO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새벽을 열고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그 빛 속을 당당히 걸어가는 강서연 그 자체였다.